안녕하세요. 인생이야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누구에게나 한편의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그중 한 여인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사 가려고 짐을 쌌지.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스는 거실 한가운데 산처럼 쌓여 있었다. 테이프 자국이 반짝였고 방 안에는 종이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사요? 갑자기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무슨...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집을 팔았어.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멈췄다. 아들은 입을 다문 채 벽을 바라봤다. 말 대신 깊은 한숨이 흘렀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이 커졌다. 팔았다니요? 저희는요? 저희는 어디서 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하던 것처럼.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고 메아리처럼 퍼졌다. 바닥에 먼지 냄새, 텅 빈 선반, 하얗게 드러난 액자자리.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가족의 집이 아니었다. 오늘은 단지 그 사실이 드러난 날일 뿐이었다. 나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손끝이 닿는 모든 곳마다 내가 닦았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바닥의 광택, 다른 걸레 자국, 내 손마디가 남긴 미세한 선들. 그 모든 게 나였다. 그런데 그 집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낡은 의자 하나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 의자엔 내가 매일 앉아 빨래를 개던 흔적이, 낡은 쿠션엔 엎드려 울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방 안엔 아직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현관에는 손녀의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모든 게 나의 세월이었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나를 이 집에서 꺼내야지. 내 이름은 김순자 74. 사람들은 나를 어머니, 이모, 어르신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이름들엔 언제나 역할만 있었다. 진짜 나는 그 안에서 사라졌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일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졌고 손녀 도시락을 싸고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닦았다. 밖에서는 남의 집을 닦았고 안에서는 내 집을 닦았다. 낮에는 이모님이었고 밤에는 어머니였다. 둘 다 이름이 아니었다. 어머니, 청소는 오늘 꼭 끝내주세요. 친구들 오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이에요. 1분도 늦으면 안 돼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하고 섞이지 않게 따로 해주세요. 그들의 말끝엔 존중보다 지시가 있었다. 나는 그 말들을 그대로 삼켰다. 입안에 남은 그 짠맛이 이제 와서야 뭔지 알겠다. 그건 서러움이었다. 한 번은 며느리의 친구가 와서 물었다. 어머니도 같이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식사 따로 하세요. 그 웃음엔 배려가 없었다. 그 말이 마치 집안 공기를 식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밥 대신 눈물을 삼켰다. 밥솥 위에 손을 올려봤다. 따뜻했다. 그 온기만이 내 편이었다. 내 방은 집 안가장 끝, 세탁기 뒤편 복도에 붙은 작은 문 하나 뒤에 있었다. 낮에는 볕이 안 들고 밤에는 냉기가 돌았다. 그 방의 공기엔 비누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 기대 앉으면 늘 고무장갑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방을 작은 섬이라 불렀다. 가족이라는 대륙 속에서 떨어져 나온 섬.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다. 저녁마다 부엌에 앉아 있으면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나를 부르지 않는 대화들. 한 번은 손녀가 내 방 문을 열고 물었다. 할머니, 왜 우리랑 같이 밥 안 먹어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혀버렸다. 할머니는 일하고 와서 피곤하단다.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머니 방은 왜 이렇게 냄새가 달라요? 나는 웃으며 이건 비누 냄새야라고 대답했지만 그날 밤 나는 내 방 냄새를 맡으며 오래 울었다. 허리는 오래전부터 비명을 질렀다. 아침마다 허리를 굽히면 뼈 사이에서 모래알이 부딪히는 듯 했다. 빨래를 널다 보면 허리가 당겼고 걸레질을 하면 어깨가 떨렸다. 그럼에도 일은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 욕실 청소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끝내주세요.
어머니, 세제 다 떨어졌는데 알아서 좀 사주세요. 그 말들을 들으며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의 자리였으니까. 아무도 나에게 힘들죠? 라고 묻지 않았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말했다.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더 미루면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문득 발걸음이 멈췄다. 수술하면 누가 밥을 하지? 누가 빨래를 하지? 그게 내 첫 생각이었다. 나 자신보다 그들의 식탁이 먼저 떠올랐다. 수술실 앞 복도는 조용했다. 하얀 벽 형광등의 냉기, 멀리서 들려오는 수술대 바퀴 소리. 나는 수술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모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다들 바빠서요. 금방 끝날 거래요. 그 말을 하며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깨져버렸다. 마취가 깨어날 무렵 허리에서 불이 나는 듯했다. 손끝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물을 마시려다 손이 떨려 이불 위에 흘렸다. 그 물자국이 마치 내 인생 같았다. 흘러내리다 금세 사라지는 자국 하나. 옆 침대 아주머니가 물컵을 들어주며 말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날 있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 며칠 뒤 퇴원했다. 봄바람이 부드러웠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비어 있었다. 그 주름마다 세월의 무게가 걸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업무 보고처럼 들렸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그럼 한 달 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부르면 돈이. 그 말에서 걱정보다 불편이 느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눅눅한 공기, 내 냄새조차 희미했다.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구나.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낮은 천장, 습한 공기, 옷장 구석에서 꿰맨 앞치마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은 내가 지었는데 왜 나는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지?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내에 대고 조용히 말해준 것처럼.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이 두드려졌다. 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을 꺼냈다. 성화공인중개사 사무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동네에서 받았던 바랜 종이 한 장.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전화번호였다. 나는 한동안 그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이 떨려서 종이가 사각사각 속삭였다. 지금이야.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전화를 걸었다. 호가 4번 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세요, 성화공인입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어느 동, 몇 평형이실까요? 시내 쪽 32평.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네, 현장 상태 보고 시세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방문 가능할까요? 오전 8시. 네.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바뀐 것 같았다. 누군가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간 듯 바람이 미약하게 출렁였다. 나는 그 바람에 등을 맡기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이렇게라도 내 삶을 다시 시작하자.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장롱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그 권 안에 내 인생이 숫자로 적혀 있었다.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번 돈, 설거지를 하며 번 돈, 간병을 하며 번 돈. 숫자 하나하나에 굳은 살의 질감이 배어 있었다. 그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도 나는 이 집에서 모서리였다. 이제 그만. 나는 통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다. 늘 그러했듯이. 하지만 오늘은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 대신 물을 데웠다. 따뜻한 물이 컵벽을 타고 흐르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물맛이 이렇게 좋았나? 작은 감탄이 입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내가 나에게 미안해졌다. 이토록 오래 이 작은 기쁨조차 허락하지 않았구나. 현관벨이 울렸다. 중개인이 왔다. 예의를 갖춘 미소, 손에 들린 파일, 발 뒤꿈치를 살짝 드는 습관.
할머니, 집 상태가 아주 좋네요. 관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구석구석 내가 닦았지요. 요즘 이 구역은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수요가 꽤 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빠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회 시작하고 매수자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오늘부터 시작해주세요. 중개인이 돌아간 뒤 나는 방들을 돌아다녔다. 모서리마다 내 손에 온기가 묻어 있었다. 창틀 먼지 고운 선, 문고리의 미세한 얼룩, 벽지 이음새의 불룩함.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내가 살아온 증거였다. 나는 갑자기 그 증거들에 고마워졌다. 나를 대신해 말해줄 것 같아서. 그날 오후 전화를 받았다. 보러 오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괜찮을까요? 오세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눈과 주름이 깊었다. 그런데 그 주름 속에 낯선 빛이 있었다. 심지어 약간은 설레기까지 했다. 해가 기울 즈음 젊은 부부가 들어왔다. 두 손이 닿을 듯 말 듯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레 걷는 발. 햇빛이 참 좋아요. 부엌이 작고 다정하네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흔들렸다. 저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에게 집은 하나의 약속이겠지. 나는 부엌 문턱에 기대 서서 그들을 지켜봤다.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게 사셨죠? 처음엔 그랬지요. 저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요. 그러길 바래요. 그 말은 나를 겨우 웃게 했다. 짧고도 긴 시간의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망설임 없이 축복을 건넸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장을 찍는 손끝이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내가 나를 위해 결정을 내렸다. 그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밤이 되자 부엌 식탁 위에 앉아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다. 울진. 내가 떠올린 첫 지명.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텃밭이 있는 마당, 새벽 공기. 그리고 혼자라는 말 대신 자유라는 말을 적었다. 가만히 보니 글씨가 조금씩 커졌다. 내 마음이 커진 만큼. 다음 날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이 젊을 때 입던 회색 코트. 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간 날 찍은 사진. 명절날 방안이 소란스러웠던 시간들. 사진을 넘길 때마다 내 손끝이 떨렸다. 여보, 나 이제 내 삶을 살게. 사진첩을 닫고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필요 없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가르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별은 언제나 배치에서 시작한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고르는 일, 그건 사실 나를 지키는 일이었다. 며칠 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신발들이 쏟아졌다. 손녀들의 웃는 소리가 복도에서 탁탁 튀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나는 거실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어깨엔 여행 가방이 매달려 있었고 며느리의 손엔 면세점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상자들은? 이사 가려고 짐을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 어머니, 갑자기 왜요? 내가 이 집 팔았다고 했잖니. 그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아들의 목젖이 꿀떡 내려갔다. 팔았어요? 언제요? 어제 잔금 날짜 잡았어. 저희는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가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요양병원 얘기는 뭐였니? 내 수술날 너희는 어디 있었니? 정적. 텔레비전도 꺼진 집에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다. 아들은 무릎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어딘가 불안한 시선을 이리저리 흘렸다.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남의 집 청소하고 번 돈으로.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너희가 내겠다고 한 적 있니? 아들이 작게 말했다. 엄마가 받지 않으셨잖아요. 받지 않은 것과 주지 않은 건 달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동안 나는 나조차도 놀랐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깊고 단단했나.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이러시면 저희는 정말 곤란해요. 나는 지금 당장이 아니야. 오랫동안이었지.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오래전부터 준비했잖니. 나를 여기서 조금씩 지우는 연습을.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저희가 언제요? 언제 그런? 수술날 병실에 안 왔을 때. 그건 상황이.
그리고 돌아와서 한 첫마디가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였을 때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나도 사람이다. 이름이 있다. 김순자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끊어진 것은 오래된 기대였고 이어진 것은 새로 얻은 존엄이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을 빼라. 그날 새집 사람들이 들어온다. 너무해요, 어머니. 나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적게 말했고 너무 많은 일을 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한참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싱크대 앞에서 한참 개수대만 바라보았다. 나는 내 방에서 찻잔을 들었다. 보리차의 냄새가 황금빛으로 번졌다. 괜찮다.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부풀었다. 늦은 밤 조용히 방문이 열렸다. 손녀가 작은 발로 달려와 내 무릎에 턱 내려앉았다. 할머니 진짜 가요? 그래. 그럼 우리 언제 또 봐요? 보고 싶을 때. 그리고 서로의 집 규칙을 지키면서 아이의 두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 눈물이 또 하나의 질문 같았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너희를 안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할머니를 사랑해서 가는 거야. 아이의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다음 날 나는 아침부터 상자에 라벨을 붙였다. 사진, 그릇, 이불, 책. 며느리는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오늘은 내가 나를 돕는다. 그 말이 내 등뼈를 곧게 세웠다. 중개인의 전화가 또 울렸다. 잔금 일정 확정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나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한참 동안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손끝이 오래 떨렸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특별한 반찬을 만들지 않았다. 그저 된장찌개와 깻잎, 달걀말이, 김. 식탁 위 공기가 어색했다. 아들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면 잘 살아. 그게 효도다. 그 말은 단호했고 따뜻했다. 나는 내 말에 놀랐다. 이렇게 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내 안에 있었구나. 밤이 깊어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작은 스탠드를 켜고 노트를 펼쳤다. 울진, 바다, 텃밭, 이웃, 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썼다. 나. 글자 하나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나는 불을 끄고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그 잠은 오래전부터 빌려 쓰던 잠이 아니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첫 번째 잠이었다. 새벽 5시 반. 이제 알람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나는 물을 데워 천천히 마셨다. 오늘은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멀리서 새가 울었다. 그 울음이 낯설게 환했다. 이삿짐 트럭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기사 아저씨가 땀을 훔치며 웃었다. 짐이 많지 않네요. 오래 사셨다는데. 내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동안 많이 남에게 주셨나 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있었다. 현관 옆 신발장에 붙은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울지 마요. 사랑해요. 동그란 글씨, 귀퉁이에 하트 2개.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떼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가장은 작은 종이가 그날의 가장 큰 짐이었다. 아들이 거실 한가운데 섰다. 엄마, 정말 가는 거예요? 그래. 연락은 언제든 할 수 있지. 엄마. 그 한마디 뒤에 숱한 말들이 숨어 있었지만 나는 더 듣지 않았다. 말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발걸음이었다. 며느리는 문가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너대로 살아. 그리고 상대를 사람으로 생각해. 그녀의 눈두덩이 젖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지 않았다. 대신 잠깐 눈을 마주 보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손녀들이 달려왔다. 할머니, 우리 언제 갈 수 있어요? 하루. 하루는 충분하단다.
그럼 약속. 작은 손가락이 내 손가락에 걸렸다. 우리는 조용히 약속했다. 목소리보다 손끝이 더 진실하게 떨렸다. 짐을 다 실은 트럭이 출발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봤다. 빈 벽, 반짝이는 바닥, 닫힌 문. 수고했다. 나는 속으로 집에 인사를 했다. 아니, 내 지난날에게.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는 30년의 울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한 발 물러섰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보았다. 입술이 말랐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가자. 버튼 위 불빛이 한 칸 내려올 때마다 나는 한 겹씩 헛마음을 벗어놓는 기분이 들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하늘이 확 열렸다. 구름이 길게 찢겨 흘렀고 산등성이가 푸르게 겹쳐졌다. 창문을 조금 내려 바람을 들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나왔다. 74년 만에 처음 내 입으로 꺼낸 자유의 탄성.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가벼움의 무게였다. 휴게소에 잠깐 들러 김밥과 따뜻한 국물 하나를 샀다. 플라스틱 숟가락이 입술에 닿았다. 아, 맛있네. 이 단출한 한 끼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누구의 기호도 아닌 내 입맛으로 고른 국물. 김의 짠맛과 밥의 따뜻함이 혀끝을 타고 가슴으로 내려앉았다. 나는 느릿느릿 씹었다. 오래 아껴 먹었다. 마치 내 남은 시간을 아껴 쓰듯이. 차가 동쪽으로 더 내려갔다. 바다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멀리 수평선이 빛났다. 나는 잠깐 숨을 멈췄다. 눈앞이 환해졌다. 안녕, 바다. 나도 모르게 인사를 했다. 바다가 대답했다. 어서 와. 울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내가 미리 구해둔 작은 집은 골목 끝에서 바다를 견눈질하는 자리였다. 납작한 지붕, 자그마한 마당, 낮은 담장. 현관을 열자 비누와 나무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방은 작았지만 공기가 편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다. 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마룻바닥을 밟아보았다. 나무가 미지근했다. 살만하겠다. 그 말이 입안에서 둥글게 굴렀다. 짐을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 물건은 늘 적었다. 옷 몇 벌, 그릇 몇 개, 사진 한 상자, 노트 2권, 그리고 작은 화분. 나는 부엌에 서서 냄비에 물을 올렸다. 된장 한 숟가락, 마늘 다진 것 조금, 물을 사각사각 썰어 넣었다. 끓는 냄새가 방 안구석까지 퍼졌다. 국물이 팔팔 끓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입맛이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었다. 그 순간 목이 저릿해졌다. 해방은 때로는 이불통에 들어오는 따끈한 한 숟갈이었다. 밤이 되자 동네 개가 멀리서 짖었다. 누군가 대문을 닫는 소리, 자전거가 지나가는 소리, 이따금 파도가 모래를 밀어내는 소리. 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누웠다. 이불이 가볍게 몸을 덮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잔다. 그 생각에 눈이 스르르 감겼다. 한밤중에 잠깐 깼다가 내가 깬 사실에 놀라 웃었다. 누가 깨우지 않는데도 내가 깨어났다. 소란스럽지 않은 깨달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문 밖으로 나가 골목을 걸었다. 바닷내가 더 진해졌다. 골목 저편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반가워요. 네, 어제 왔어요. 혼자 사세요? 예. 우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햇볕처럼 따뜻하게 등을 덮었다. 우리는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웃음이 먼저면 이름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슈퍼에 들러 우유와 두부, 파 한 단을 샀다. 두부를 들고 나오며 나는 지나가는 바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두부 부침. 바람이 대답했다. 좋지. 부엌에서 팬을 달구고 두부를 노릇하게 구웠다. 간장을 살짝 둘렀다. 노릇노릇한 색이 접시 위에 앉았다. 예쁘다. 음식에게 내가 처음으로 건넨 칭찬이었다. 한 점 집어먹고 나는 바다를 향해 창문을 더 열었다. 소금기 어린 공기가 부엌까지 들어왔다. 집이 내게 들어왔다. 점심을 먹고 마당에 나가 흙을 만졌다. 손끝으로 흙을 헤치니 어제 내린 비가 아직 틈새에 남아 있었다.
고추 모종 2줄, 상추 모종 4줄을 심었다.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 나니 모종들이 작게 떨었다. 그렇지. 너희도 낯설지. 나는 모종들에게도 인사를 했다. 천천히 해. 뿌리 내리는 일은 시간 걸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바다로 걸었다. 모래가 발바닥에 살살 들러붙었다 떨어졌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갔다. 나는 파도와 숨을 맞췄다. 들숨, 날숨.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 무의 시간이 오래 기다리던 나의 호텔 같았다. 잠깐 묵고 가는 평화의 방. 돌아와서 방에 불을 켰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방을 가만히 데웠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 쓴 글자들은 어제보다 더 단단했다. 달라진 건 불빛뿐이 아니었다. 내가 달라졌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앉았다. 순자야.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처럼 또렷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 잘했다. 거울 속 내가 웃었다. 그 웃음은 낯설지 않았다. 내가 내 웃음을 알아보는데 이른 내 해가 걸렸다. 좋아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7막 10막 완결편을 이어서 쓸게요. 이 파트는 울진에서의 새 삶, 이웃과의 교류, 가족의 후회와 화해, 그리고 순자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회복하는 감정의 끝까지 갑니다. 전체 길이로 보면 앞부분과 합쳐 약 7만 자 분량으로 완성됩니다. 울진의 첫 일주일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도시에 소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바다로 걸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오를 때 파도는 은빛을 뿜었다. 그 빛이 얼굴에 닿으면 오랫동안 묶였던 내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모래 위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있었고 곧이어 밀려온 파도가 그것을 삼켰다. 그래, 지워도 괜찮아. 다시 남기면 되니까. 나는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나는 길가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를 보았다. 누가 일부러 심은 것도 아닌데 바람이 데려다 놓고 비가 길러낸 꽃이었다. 나도 그 꽃처럼 살고 싶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와 물을 끓였다. 보리차 향이 방 안에 퍼졌다. 나는 작은 라디오를 틀었다. 울진 해변, 오늘도 맑음. 라디오 속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엔 삶의 단단함이 있었다. 나는 문득 웃었다. 그래, 나도 그런 목소리를 내야겠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걸어왔다. 슈퍼주인 송씨 아주머니는 내게 말했다. 혼자라 외롭지 않아요?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같이 살아요? 나요. 나랑. 그 대답에 아주머니는 한참 웃었다. 웃음이 전염돼 나도 따라 웃었다. 오후에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갔다. 그곳엔 내 또래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 새 얼굴이네. 어디서 왔어요? 대구요. 혼자? 예. 잘했어요. 여긴 혼자가 많아요. 그래서 덜 외로워요. 그날 나는 오래간만에 노래를 불렀다. 가사는 어설펐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힘찼다. 노래 끝에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 소리가 내 심장 깊은 곳까지 울렸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웃었다. 내 목소리를 다시 들은 게 얼마나 오랜만이던가. 여름이 시작될 무렵 손녀의 편지가 도착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에 꼭 갈게요. 하트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나는 답장을 썼다. 그래, 하루 정도는 좋지. 하지만 할머니 집에서는 할머니 규칙을 지켜야 해. 그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나는 웃었다. 내 삶에도 이제 규칙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집은 어때요? 좋아. 바다도 있고 사람도 좋아.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래. 사람은 겪어야 알아. 이젠 알겠어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알면 됐지.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아니. 난 혼자가 좋아. 내 인생 잘 살면 그게 효도야. 전화기 너머로 바람소리가 들렸다. 그 바람에 실린 아들의 숨결이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이 진짜 울진에 왔다. 그는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여기까지 오는 길이 멀었네요.
그럼 그렇지. 멀어야 좀 생각이 나지. 둘 다 웃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가 첫 숟가락을 뜨더니 말했다. 엄마, 이 맛 어릴 때 그 맛이에요. 그럼 됐지. 밥 두 그릇을 뚝딱 비우고 그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손에 물이 익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나 없이도 살 수 있겠네. 그때 나는 진심으로 마음이 놓였다. 아들이 돌아가며 말했다. 엄마, 이제는 가끔 내려올게요. 그래, 가끔이면 충분하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 나는 그가 처음으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가을이 왔다. 바람이 달라졌다. 파도는 깊고 느리게 밀려왔다. 나는 매일 아침 바닷가에 앉았다. 해가 오르는 걸 보며 내 이름을 불렀다. 순자야. 파도가 대답했다. 그래, 순자야. 그 대화는 짧고 완전했다. 내 옆을 지나던 안악이 말했다. 할머니, 매일 여기 앉아 계시네요. 응. 여기가 좋아서.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신기해서. 그 말에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로 사는 거. 그래도 결국은 하게 되네요. 늦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조용히 된장국을 끓였다. 이게 진짜 내 입맛이네. 국물 한 숟가락에 눈물이 섞였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밤이 되면 마을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깨 짖는 소리, 밥 짓는 냄새, 고양이의 울음.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증거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소리가 나네. 겨울이 오기 전날 바다로 나갔다. 바람이 메웠다. 파도는 더 거칠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 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흘러갔다. 병실의 차가운 불빛, 텅 빈 방,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내 결심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멀리 흘러가며 바다에 녹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가족이었지만 가족에게만 매여 있지 않다. 나는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나로 산다. 그 말이 바람에 흩날렸다. 파도가 한 번 더 부딪혔다. 그 소리가 대답 같았다. 그래, 잘했어. 순자야.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빌려 사는 게 아니다. 늦게라도 돌려받으면 된다. 이제 내 시간은 내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앉았다. 순자야, 수고했어. 그 이름이 방 안가득 퍼졌다. 눈을 감았다. 들려오는 건 파도 소리와 내 호흡뿐이었다. 나는 그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살아있는 증거였다.